그건 좀 심한 것 같구나. 내 집에서 내 말을 따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68살 박정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던 그날까지 이어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아들 집에 2달만 신세지겠다던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로 이어질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최소 2달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 겁니다. 보호자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저희 부부가 사는 곳은 5층짜리 빌라 4층,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남편 윤영만은 70인데 저를 부축하기엔 무리였죠. 고민 끝에 아들 재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우야, 엄마가 무릎 수술하고 나서 2달 정도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병원 지침상 계단이 안 돼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물론이죠. 오세요. 저희가 모셔야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11월 23일 서울 독산동 아들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현관, 미니멀 인테리어, 아이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인 신발장.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소라는 스포츠 레깅스 차림에 단정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라가 냉장고 옆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 집이 좀 룰이 명확해요. 아이 교육상 필요해서요. 식당 화이트보드엔 타임테이블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부엌 사용,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오니 아침 준비로 출입 금지,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준비로 출입 금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뉴스 채널만 TV 시청 가능. 저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잠시 멍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렇구나. 알겠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달이야 참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시간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평생 습관입니다. 40년 넘게 가계부 쓰고 밥 짓고 남편 도시락 싸던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그날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통이 3개 있었어요. 하나엔 하온이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하나엔 소라제우, 그리고 맨 뒤쪽 구석엔 아무 표시 없는 작은 통. 뚜껑을 열어보니 검게 시든 배추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거? 밥그릇도 그랬어요. 찬장 맨 윗칸엔 예쁜 사기 그릇들, 중간엔 아이 캐릭터 그릇, 그리고 맨 아래 구석엔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 2개. 그때 소라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 돼서. 참, 어머님. 저희 집은 설거지가 좀 까다로워요. 아이 그릇이랑 어른 그릇은 따로 씻어주셔야 하고요. 김치도 하온이 거 말고 저 뒤에 있는 거 드세요.
애가 매운 거 못 먹어서요. 알았어. 그날 아침 밥상. 손녀 하온이 앞엔 고소한 계란말이, 방울토마토, 예쁘게 썬 사과가 놓였어요. 재우 부부 앞엔 따뜻한 국, 잘 익은 김치, 그리고 저희 앞엔 시든 김치와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긴 식은 밥. 남편 영만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보단 무력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어머님, 화장실 순서 지켜주세요. 아침엔 하온이가 먼저예요. 나흘째, TV 리모컨 만지지 마세요. 채널 설정 바뀌면 복구가 어려워요. 닷새째, 어머님, 거실 소파는 낮에 좀 애가 친구 오는데 어른 냄새 배면 곤란해서요. 매일매일 규칙은 늘어났고 저희 부부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방은 원래 재우가 쓰던 서재였는데 저희를 위해 비워준 곳이었죠. 여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병원에서 2달은 있어야 한대요. 무릎 회복되면 바로 나가요.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식 주례까지 세웠는데 지금 나는 손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그저 불편한 존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녀 유나온. 9살 단정한 앞머리에 빨간 운동화를 신은 아이였어요. 가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조그맣게 물었죠. 할머니, 무릎 괜찮아요? 응, 할머니 괜찮아. 하온이는 학교 재밌었어? 그냥요.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의 공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밥상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표는 더 세밀해졌고 밥상의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회복되면 나가면 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할 줄은 할머니, 저 햄버거랑 감자튀김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남기는 사건의 시작일 줄은요. 하온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 보호대를 하고 조심스레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참 애틋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정말 조그맣게 말했죠. 할머니, 저 햄버거랑 감자튀김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에서 배달 음식은 금기였거든요. 소라가 늘 말했죠. 하온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날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햄버거 한 번 먹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40년 동안 가계부만 쓰던 손이라 앱 사용이 서툴렀지만
하온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햄버거 세트 하나, 감자튀김 추가, 콜라 한 병. 주문 완료. 예상 도착 시간 30분. 그 30분 동안 저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소라가 일찍 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아이 한 번 웃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할머니가 손녀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온이가 눈을 반짝이며 일어났어요. 제가 문 앞까지 가서 배달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철컥.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따뜻한 햄버거 봉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온이는 그 순간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게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감자튀김을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맛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집에서 들리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철컥.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소라였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거예요. 필라테스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햄버거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소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다가와서 햄버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죠. 소라야, 하온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 소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부엌으로 가더니 햄버거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쾅! 뚜껑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온이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돌아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하온이는 알레르기가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음식 먹으면 두드러기 나요. 병원 가야 된다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제 말을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만은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역시 말이 없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 허락 없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이건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우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온이는 그날 저녁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어 작은 방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병원에선 최소 2달이라고 했죠. 아직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라는 더 철저해졌어요. 냉장고엔 자물쇠가 생겼고 부엌 출입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하온이의 그 환한 웃음을 떠올렸어요. 햄버거 한 입에 행복해하던 그 아이.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행복.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은.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이 남을 일이 햄버거 사건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표상 아침 7시부터 8시까지가 저희 부엌 사용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2시간을 작은 방에서 무릎을 주무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어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냉장고에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 손잡이에 번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소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제가 관리하겠다고, 필요한 재료는 미리 말하면 꺼내주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진 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매일이 시험이었어요. 아침 7시 부엌에 가면 소라가 꺼내준 재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계란 2개, 시든 김치, 어제 남은 밥. 점심엔 라면 사리 하나와 파 몇 줄기. 저녁엔 먹다 남은 반찬들. 남편 영만은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무릎은 아직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고 병원 지침은 최소 2개월이었으니까요. 12월 20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온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소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온이가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다가 무릎이 욱신거려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하온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냐고, 제가 물 떠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가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 소라가 막아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거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부엌 출입 금지 시간이라고.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손녀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시간표로 막아야 하나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소라야, 그건 좀 심한 것 같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1달 반 동안 참고 참았던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한마디. 소라는 부엌에서 나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소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본인 집에서 본인이 규칙을 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례하게 굴 권리는 없다고. 나이 많으면 다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례한 게 아니라 아이가 목말라 한다고. 그냥 물 한 잔인데 뭐가 문제냐고. 언성이 약간 올라갔죠. 그런데 그 순간 찰싹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남편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소라는 손을 거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온이는 그 모습을 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울었어요. 거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뺨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손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저녁 7시 아들 재우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재우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아내가 엄마 뺨을 때렸다고. 재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소라를 불렀죠. 소라는 나와서 설명했어요. 본인이 정한 규칙을 어머님이 무시했고 아이 교육에 혼란을 준다고. 요즘 교육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버님은 모르신다고.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요즘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렵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아들 재우는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웠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더는 못 버틴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릎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병원 지침상 최소 2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당장 집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12월 23일 오후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그 모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윙.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였어요. 정순아, 나 금순이야. 혹시 내가 고향에 땅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땅이요? 생각해보니 있긴 했어요. 30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은 고향 땅. 경상북도 산골 마을 3,000평쯤 되는 임야였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그 땅 근처에 대형 개발 들어온대. 너 그거 알아? 한번 확인해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땅.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개발 소식. 뭔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을 때렸던 그 손바닥, 아들의 차가운 말, 그리고 친구가 보낸 그 문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그리고 이 모든 모욕을 법과 서리로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은. 12월 24일 새벽 4시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걸. 전날 밤 친구 금순이와 통화했었어요. 30년 만에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전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인근에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 주도 사업이고 이미 인허가가 완료됐으며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땅 3,000평이 바로 그 개발 지역 안에 포함돼 있다고 친구는 말했어요. 요즘 그 일대 땅값이 평당 수백만 원까지 올랐다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땅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거였어요.
1995년 경상북도 산골 마을의 임야 3,000평. 당시엔 아무 가치도 없었죠. 산과 나무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었어요. 세금만 몇만 원씩 내면서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이 가치가 있다고? 새벽 5시 저와 남편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라와 재우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보호대를 단단히 착용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갔죠.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행 버스표 2장을 끊었어요. 4시간 30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표가 붙은 냉장고, 시든 김치와 스테인리스 그릇, 쓰레기통에 던져진 햄버거, 그리고 제 뺨을 때린 그 손바닥, 아들의 차가운 눈빛, 남편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아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는 우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때였으니까요. 오전 10시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풍경은 낯설었어요. 옛날엔 논밭뿐이던 곳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가 넓어져 있었죠. 친구 금순이가 마을 입구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금순이는 우릴 차에 태우고 제 땅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차로 20분쯤 가니 거대한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경상북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2026년 3월 착공 예정. 그 아래로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금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언덕 부분이 정순이 내 땅이라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땅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땅. 잡초만 무성하던 그곳이 지금은 개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1시 저희는 군청 토지정보과를 찾아갔습니다. 직원분께 땅의 지번을 알려드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소유자는 시아버님 성함인고 윤태식, 상속인은 남편 윤영만 단독 명의, 면적은 3,000평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8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4억 6천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직원분이 말씀하셨죠. 실거래가는 보통 공시지가의 7,080% 수준이라고. 그래도 최소 15억 원 이상은 된다고. 저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법무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남편 단독 명의인 땅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서 상속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물었어요. 특정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도 있냐고. 법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법무사 사무실 상담실에서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나는 따르겠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그리고 아들 윤재우와 며느리 민소라는 상속에서 배제하겠다고, 대신 친정 조카에게 상속하겠다고 법무사님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공동명의 변경 신청서, 공증 유언장 양식, 그리고 상속 배제 조항.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손이라 숫자와 서류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죠.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명확했어요. 이 땅은 박정순과 윤영만의 공동 소유이며 사망 시 친정 조카 박민준에게 상속한다. 윤재우와 민소라는 상속에서 배제한다. 공증인 앞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저와 남편의 존엄이 짓밟혔으니까요. 오후 5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유언장 공증본이 들려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무기가 생겼다고. 법과 서류라는 무기가 뺨을 때리고 밥상을 차별하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운 그들에게 되갚을 무기가.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도 변했어요. 출발할 때는 막연했던 희망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할 사람. 뺨의 따끔거림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되갚을 거예요. 밤 10시 독산동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라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냐는 질문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왔다고. 소라는 더 묻지 않았고 저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당한 모든 모욕을 법과 서류로 정리할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지만 속으로는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소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재우의 태도 하나하나,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준비로 완성된다는 걸.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비처럼 쌓인 모욕을 법과 서류로 되갚자고. 고향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시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방 깊숙이 숨겨둔 등기부등본과 유언장 공증본. 그 서류들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월 26일 저는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5년 전 기종. 배터리는 방전돼 있었지만 충전하니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 테이블 구석에 살짝 올려두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놓여있는 오래된 휴대폰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작은 기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소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친정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고 저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죠.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매일 눈치 보이고 집안일도 신경 쓰여서 미칠 것 같아.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다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녹음되고 있다고. 그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테이블 위엔 여전히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온이와 재우 부부 앞엔 따뜻한 국과 갓 구운 생선. 저희 앞엔 어제 남은 찌개와 식은 밥. 소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남은 반찬으로 드세요. 제가 장 보러 가기 전이라 재료가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휴대폰은 테이블 구석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별의 순간을 12월 28일 밤 재우와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희 방과 거실 사이엔 얇은 벽분이었고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우가 말했죠.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아이 교육에도 안 좋고 우리도 불편하잖아. 소라가 대답했어요. 1월 초 되면 2달 차는데 그때쯤 나가시라고 해야겠어. 무릎이 완전히 회복 안 됐어도 더는 못 모시겠어. 저는 이불 속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손만 꼭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12월 29일 오전,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다정한 분이었죠.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무릎 수술하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참 깔끔하시더라고요. 집안 관리 철저하게 하시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철저하긴 해요.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느낀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와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아주머니는 넌지시 말했어요. 요새 소라 씨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녹음했어요. 식사 시간, 거실 대화, 밤의 속삭임. 모든 것이 그 작은 휴대폰 안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노트에 기록했어요. 12월 26일 전화 통화 중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 발언. 12월 27일 저녁 식사 차별 어제 남은 반찬 제공. 12월 28일 부부 대화 1월 초 나가시라고 해야겠다 발언. 12월 29일 옆집 아주머니 증언 가능성 확인. 12월 30일 냉장고 자물쇠 여전히 유지. 40년간 가계부를 쓴 습관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12월 31일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손녀 하온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할머니 생일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는 하온이의 모습.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쓴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 달 반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이 있었죠. 뺨을 맞은 그날의 모욕은 여전히 기억했지만 이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가방 속 등기부등본, 유언장, 그리고 일주일간의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텔레비전에선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하온이는 졸린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소라가 말했습니다. 내년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은 조용히 지나갔고 1월 2일 아침이 됐어요. 그날 오전 10시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둥. 우편함에 뭔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무릎을 조심히 펴고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죠. 등기우편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문서 형식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보증채무 이행 통지서.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 박정순. 보증금액 5천만 원. 채무 발생일 2024년 11월 18일. 대부업체 금성캐피탈.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아래 서명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장 인형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정순. 제 도장이었어요. 분명 제 이름이 새겨진 그 도장.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발급일이었어요. 2024년 11월 18일. 그날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 있던 바로 그날. 저는 서류를 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가 내 도장을 썼지? 누가 내 명의로 5천만 원 보증을 섰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누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도장은 작은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병원 입원할 때 급하게 짐을 싸느라 도장을 챙기지 못했었죠. 그대로 서랍에 두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은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누구든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없는 동안
저는 천천히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위치가 달랐어요. 제가 늘 두는 자리에서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썼다가 다시 넣어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미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범죄였습니다. 저는 보증채무 통지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유언장, 녹음 파일 옆에.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무기가 하나 더 늘었다고. 법적 무기가.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보증채무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이게 대체 뭐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누군가 보증을 섰다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보, 진정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요. 이제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범죄가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은행과 대부업체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준비를 했고 법무사와 다시 상담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며느리와 아들이 선을 넘는 그 한마디를.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타이밍이라는 걸, 그리고 그 타이밍이 곧 올 거라는 걸. 1월 3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가방 속엔 이미 충분한 무기가 있었지만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오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는 작은 방에서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차례로 정리했어요. 첫째, 등기부등본과 유언장 공증본. 둘째, 일주일간의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셋째, 40년 가계부 쓰던 습관으로 적어둔 일일 기록 노트. 넷째, 보증채무 이행 통지서. 모든 것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날짜가 정확한지, 내용이 명확한지. 저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쌓인 파일들. 12월 26일 소라의 전화 통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12월 28일 재우와 소라의 야간 대화도 또렷했어요. 1월 초 되면 나가시라고 해야겠어. 더는 못 모시겠어. 12월 30일 식사 시간 소라의 목소리. 어머님, 남은 반찬으로 드세요. 재료가 없어서요. 모든 말, 모든 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에 다시 보기 편하도록 표시를 했어요. 다음은 보증채무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대부업체 금성캐피탈. 채무 발생일 2024년 11월 18일. 보증금액 5천만 원.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18일 내가 병원 입원 중으로. 물리적으로 서명 불가능함. 도장 위치 의심스럽게 바뀌어져 있었고 명의도용 가능성 높음.
그리고 금성 캐피탈에 전화할 준비를 했어요.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서명 필적과 계약서 원본 확인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1월 5일 저는 다시 서울역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향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도움 주셨던 그 법무사님. 이번엔 새로운 서류를 들고 갔어요. 보증채무 이행 통지서. 법무사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건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 입원 중이셨다는 진료 기록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진료 기록은 이미 확보해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무릎 수술 받았던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 행정실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다음 날 직접 방문하면 발급해준다고. 1월 6일 저는 병원을 찾아가 서류를 받았어요. 입원일은 2024년 11월 17일, 퇴원일은 2024년 11월 20일, 수술일은 2024년 11월 18일, 보증채무 발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1월 7일 저는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사님이 소개해 주신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중년의 차분한 여성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등기부등본, 유언장, 녹음 파일, 일일 기록, 보증채무 통지서, 입퇴원 확인서.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선 가족 내 학대 정황이 명확하다고. 녹음 파일의 발언들, 식사차별, 냉장고 자물쇠, 그리고 폭행 뺨 때림. 이건 노인학대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건은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입원 중 물리적 서명 불가능 상태에서 명예도용. 이건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만약 실제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저는 전략을 세웠어요. 일단 민사적으로는 유언장과 상속 배제가 확실하니 문제없다고. 형사적으로는 명의도용건을 중심으로 증거를 더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변호사님이 강조하셨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너무 일찍 움직이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시효나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가장 좋은 건 상대방이 결정적인 선을 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1월 8일 저는 금성캐피탈에 전화했어요. 고객센터에 연결돼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보증채무건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상담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보를 알려줬어요. 계약일은 2024년 11월 18일, 보증인은 박정순, 금액은 5천만 원. 주채무자는 윤재우,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채무자가 윤재우, 제 아들이었어요.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아들 재우가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던 겁니다. 아마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보증인의 동의 없이 몰래 도장을 써서 계약한 것. 저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1월 9일 저는 옆집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마웠어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아주머니가 증언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소라 앞에서도 재우 앞에서도 여전히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고개 숙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시간표를 더 엄격하게 만들어도 저는 순순히 따랐어요. 재우가 눈치를 줘도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된다는 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상대방이 결정적으로 선을 넘는 순간, 이제 그들이 나가라고 직접 말하는 순간, 그 한마디만 나오면 모든 게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분히 기다렸어요. 매일 녹음은 계속했고 기록은 이어갔습니다. 1월 10일 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등기본 등본, 유언장 공증본, 녹음 파일, 일일 기록 노트, 보증폐무 통지서, 입퇴원 확인서, 금성캐피탈 상담 내역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독산동 아파트 17층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불안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변호사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비는 완벽하니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고. 상대방이 먼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정당방위 성격이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그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며칠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1월 13일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라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고 재우의 한숨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둘은 계속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듯. 저는 알았습니다. 곧 그날이 온다는 걸. 제가 기다리던 준비했던 그 순간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곧 끝날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신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준비돼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1월 1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예상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소라가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재우도 옆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한마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1월 14일 오후 3시. 제가 2달 가까이 기다려온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라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재우도 퇴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듯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저와 남편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재우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2달 가까이 모셨는데 이제 어머님 무릎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저희도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고 집도 좁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준비했던 바로 그 한마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라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침묵했죠. 소라가 조금 불편한 듯 말을 이었어요.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좀 힘들어서요. 재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보호대 덕분에 걸을 수는 있었죠.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인 가방. 2달 가까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던 가방. 저는 그걸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라와 재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땅 3,000평, 공동명의는 박정순, 윤영만, 공시지가는 평당 82만 원, 총 24억 6천만 원.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재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뜨며 읽기 시작했어요. 소라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어 함께 봤죠. 2 사람 모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고향 땅이야. 30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개발 소식을 듣고 확인했다. 재우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공증본. 법무사 직인과 공증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 이것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재우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유언 내용은 해당 부동산은 사망 시 친정 조카 박민준에게 상속함. 상속 배제 대상은 윤재우, 민소라. 소라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리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님, 이게 무슨 상속 배제요? 저희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땅은 우리 부부 재산이고 너희는 상속받지 못해요. 소라의 입이 벌어졌어요. 재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증채무 이행 통지서.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그들이 잘 볼 수 있게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착! 재우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아니? 내 명의로 5천만 원 보증 선 것. 발급일이 11월 18일인데 그날 나는 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고 있었어.
재우야, 내가 주채무자더구나. 금성 캐피탈에 확인했어. 재우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건 명의도용이야. 사문서 위조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 일주일간의 녹음이 담긴 그 기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가 한 말들이에요.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1월 초면 나가시라고 해야겠다고. 다 녹음돼 있어.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 입퇴원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11월 17일 입원, 11월 20일 퇴원, 11월 18일 수술. 저는 그 서류를 재우 앞에 밀어줬어요. 보증채무 발급일과 정확히 일치하지? 재우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는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땅은 우리 부부 재산이다. 너희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해요. 그리고 명의도용권은 필요하면 수사 의뢰할 준비가 돼 있어. 변호사 상담도 끝났고 모든 증거도 확보했어. 말이 끝나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터져 나왔죠. 재우도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우가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명의도용도 보증도 다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업 자금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엄마를 이렇게까지 대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사과라는 걸.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유언장은 공증까지 마쳤고 법적으로 완벽해. 그리고 명의도용권은 내가 더 생각해 볼게. 수사 의뢰할지 말지는 너희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어. 재우는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쌓였던 모욕, 뺨을 맞았던 그 치욕, 시든 김치와 냉장고 자물쇠, 쓰레기통에 던져진 햄버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후련했습니다. 가슴속 돌덩이가 녹아내리듯 정말 후련했어요. 남편 영만은 옆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봤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사람, 제 마음을 다 아는 사람,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부부의 존엄을 되찾는 순간인지. 그 자리에 하온이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이 장면을 보지 않아서 어른들의 추한 모습을, 무너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아서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질서 있게 40년 가계부 쓰던 습관처럼. 소라와 재우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봤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작은 방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안으로 나가겠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겠어요. 하지만 명심해. 이 모든 건 너희가 자초한 거야. 남편도 저를 따라 일어났고 우리는 작은 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소라의 오열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주보며 앉았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2달 가까이 준비했던 복수가 끝났습니다. 감정이 아닌 서류로, 분노가 아닌 법으로.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오후의 서울,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 사이로 한강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2달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물을지도 몰라요. 친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한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 의무는 없어요. 효도를 거래로 만든 건 그들이었고 그 거래를 파기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소.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고생했다는 말,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말, 이제 우리 편히 살자는 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라와 재우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저희도 작은 방에 있었어요. 하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하온이를 꼭 안아주고 따뜻한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머니 역할이었습니다. 1월 20일 저희 부부는 독산동 아들 집을 떠났습니다. 2달 가까이 머물렀던 그곳을. 짐은 많지 않았어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가방 2개뿐이었죠.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유언장, 그리고 되찾은 존엄. 떠나는 날 아침, 소라와 재우는 현관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온이만 나와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는 하온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죠. 하온아,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잊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게 제가 손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희는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의 1층이라 엘리베이터도 계단도 필요 없었어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곳,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월세는 고향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했어요. 곧 땅이 개발되면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내기로 했죠.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꺼내 먹을 수 있었어요.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앉아 아침을 먹었죠. 시간표도 차별도 눈치도 없는 식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무릎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보호대를 하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읽었고 저는 그저 강물을 바라봤어요. 이런 게 평화구나 생각했습니다. 새 동네 이웃들은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셨고 위층 청년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죠. 아무도 저희에게 시간표를 주지 않았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으로 어른으로 존중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2달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끔 하온이가 생각났어요. 환하게 웃던 그 얼굴, 햄버거 한 입에 행복해하던 그 모습,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행복.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2월 초 친척을 통해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우의 사업이 어렵다고 했어요. 5천만 원 대출 상환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소라와의 관계도 삐걱거린다고 했죠. 서로를 탓하며 매일 다툰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친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명의도용을 문제 삼은 게.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뿐이라고.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남편을 무시했고 법까지 어겼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한국 사회는 효도를 강요해요. 부모는 무조건 참아야 하고 자식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이라는 걸. 존중이 빠진 효도는 거래가 되고 거래는 언젠가 파기됩니다. 제가 한 건 그 파기된 거래를 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3월 중순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 땅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제시 금액은 17억 원. 저희는 매각을 결정했어요.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저희에겐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지킨 대가였으니까요. 17억 원 중 일부로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전세 살 필요 없는 우리만의 집. 남은 돈은 예금하고 매달 이자로 생활하기로 했죠. 남편과 저 2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차 한잔할 여유도 생겼어요. 4월 어느 날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재우야, 내가 한 일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법의 문제야. 명의도용은 범죄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해. 하지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게. 내가 스스로 갚아나가길 바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라는 걸.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다시 가까워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선이 그어졌으니까요.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을 먼저 넘은 건 그들이었고 그 결과도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5월 초 저는 하온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쓸 수 있도록. 통장과 함께 편지도 썼죠.
하온아, 할머니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기를 바란다. 편지는 친척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커피 한 잔. 남편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구나. 평범하지만 존중받는 삶.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무릎 수술 후 아들 집에 갔던 것. 시간표와 자물쇠로 통제당했던 것. 뺨을 맞았던 그날.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참기만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분노는 증거로 바꾸세요. 모욕은 법으로 정리하세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듣자 하니 재우와 소라는 여전히 어렵다고 해요. 5천만 원 대출은 갚지 못해 연체 중이고 부부 사이도 나빠졌다고 하온이가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결과라는 걸. 요즘 저는 자주 한강을 걸어요. 남편과 손잡고 천천히. 무릎은 많이 좋아졌고 이젠 보호대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매주 화요일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워요. 목요일엔 오래된 친구들과 차를 마시죠. 주말엔 남편과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시간표도 눈치도 차별도 없는 삶.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참지만 말고 기록하세요. 감정은 증거로, 모욕은 법으로 정리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창가에 앉아 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에 들려 있고 햇살이 포근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죠.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합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살 박정순의 이야기였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서리로 존엄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강 바람 맞으며 커피 한 잔 마시며 남편과 함께.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감정은 기록으로, 모욕은 법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엄한 삶을 응원합니다.